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도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와 을지로, 한강대로, 여의도, 지하 차도 등 주요 도로는 통제되는 구간이 많아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커피 원두 가공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설비, 차량 한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서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예상 강수량 제주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네, 새벽 사이에 환희의 고성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기로에서 포르투갈에게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이 전반 5분에 실점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선수들의 투지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뤘죠.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대립하고 각을 세우며 소통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스포츠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네, 정찬호 캐스터. 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하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늘 추위를 한풀 누그러뜨렸나 봅니다. 추위는 주춤하지만 눈발이 달려 도로는 젖어 있으니까요. 감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나들이 떠나기보단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지난 주말에 비해 정체 심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경부선 서울 쪽 죽전 휴게소 2, 3차로에 사고가 나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 부산 쪽은 교통량 자체로 경기권에선 오산과 남사 사이, 이후 충청권 정체는 그나마 망양 휴게소와 목천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 평소보다 훨씬 수월해서 정안 휴게소 일대마저 지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서해안선도 목포 방향 8탄 분기점과 화성 휴게소 사이, 그리고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에서만 4, 5km 정도 막히는데요. 다만 중부 내륙선은 양방향 여주 분기점과 감곡 사이로 비교적 차들이 많은 가운데 양평 방향 고령 분기점에선 사고 처리 여파로 일대 불편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영동선은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가 가장 힘겨운 정도고요. 아직 강원권에서도 원주에서만 주춤합니다. 또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8km 구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10일째인데 정부는 이번 주에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예.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게 뭔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시면. 예, 말 그대로 파업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 정부가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예. 그 전해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가 당시 기준으로 5,400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러자 국회에서 그해 말에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이듬해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그 업무 개시 명령에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강한 법률이고요. 또 화물운송
그 종사 자격과 운수 사업 등록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는데요. 법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은 전체 화물 운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만 발동한 거고요. 우선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발동을 한 겁니다. 시멘트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는 현재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산업부가 정유업계 그리고 주유업계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실무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파업의 이유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전운임제 일모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정부가 당초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는데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자 아예 그 연장도 안 해줄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 거부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시멘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실제로 업무로 복귀를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다음 주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오늘 내일 사이에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윤 대통령 스스로 대선 때부터 법과 원칙을 많이 강조해 왔죠. 그런 만큼 그런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차원이다,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불법과 범죄에 기반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순히 이런 법조인 출신이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화물연대가 속한 민주노총과의 그 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현재 30%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지금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거가 강력한 우파 지지자잖아요. 그런데 노조 파업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아니면 애매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이들의 지지도 떠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도 좀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좀 위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됐던 게 화물연대 그리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그 분석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좀 물론 지금과는 결이 좀 다른데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을 했는데 그런 강경한 대응이 노 전 대통령의 우군 진영에 반발을 불러와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과는 결은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노조 대응에 대해서 애초에 강조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지층의 반발로 크게 이어진다 이런 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을 윤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그대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로 안전운임제를 그냥 일상적으로 적용하자. 일몰제를 아예 없애자. 예. 이런 법안을 지금 단독 상정했죠? 예, 지금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 저번에 정부가 3년 연장까지 결정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연장하는 거가 아니라 아예 영구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 화물차 주인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를 해서 이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 그러나 화주 그리고 경제계 이런 쪽에서는 크게 반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고 이것이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또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확실하게 결국에는 결론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시행해보자 몇 년간. 그 말의 의미는 일몰제로 시행해보자 해가지고 일몰제로 하는 걸로 임시 봉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일몰제가 끝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정부는 더 연장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고 그 운수업계에서는 더 무조건 아예 영구화해달라 이런 요구였던 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국토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을 했고요.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회의에 아예 불참을 했고요. 민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에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을 됐죠. 예.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과방위 법안 소위 그리고 안건 조정 소위에 이어서 3일 연속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건데요.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위원장 아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해 민주당이 입법 조공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주주 관련법 이 핵심은 KBS의 이사회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회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 이사들을 추천하는 기관과 기구를 다양화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현재는 그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가 KBS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각각 7대4로 추천을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MBC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6대3으로 추천을 해서 9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여당이 많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이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국 추천하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결국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사장이 되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치에 종속이 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것은 여야 공론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서 5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직능단체 3곳이 각각 2명씩 추천을 해서 21명을 만들자. 그러면 국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21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이 구성이 결국에는 민주당 또는 민주노총 편향적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은 21명 중에서 16명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민주당 세력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을 하는 구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위원회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사장이 뽑는 거고 그리고 방송 관련 직능단체인 방송기술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것들도 결국 민주노총 노조원 중심의 단체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박성재 MBC 사장의 연임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비슷한 법안 발의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처리 과정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은 사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한 법안과 일부 겹칩니다.
또 반대로 다른 문제가 또 뭐냐면 민주당은 야당 때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처리에만 적극적이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후반에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굉장히 좀 밀어붙여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자유한국당에 맡겼던 거죠. 새누리당에.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또 전혀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바로 추진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추천 기관 그리고 단체 이런 구성 과정도 구성의 어떤 이 구체적인 부분도 논의가 달라졌는데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결국 어느 쪽이나 순수하게 공영방송 독립성을 뭐 독립성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공영방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오도록 지배구조를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때요? 내년 초에는 좀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법사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상정 자체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 자체를 패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를 시키면 그 법안의 원래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가 제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과방위가 전체 20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민주당이 11명으로 5분의 3에서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무소속 의원 중에 한 명인 박완주 의원이 과방위에 속속이 돼 있거든요. 그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있다가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동의를 하면 12명이 돼서 5분의 3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산 심사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죠? 예,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요. 이번에도 또 넘겼습니다. 과거에도 거의 시한은 원래 잘 못 지키긴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시한을 지킨 게 2015년과 2021년 딱 2번밖에 없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표 예산이면 무조건 깎으려고 하고 이재명 표 예산은 무조건 늘리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쟁점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전혀 이견을 못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말고도 여야가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죠? 예, 민주당이 지난 수요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죠. 이게 왜 논란이냐면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에 응하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근데 국정조사가 그 이태원 참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조치인데 그걸 민주당이 하자고 해놓고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있으니 해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해임안부터 내는 거는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요. 결국에는 어제도 본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상민 장관으로 정쟁하지 말고 예산안 협의부터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어제도 결국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입장차는 못 좁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에 나서서 시한은 넘겼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그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해 보자 이렇게 여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죠. 예. 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향해 가고 있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사이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높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과 충북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도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로 오는 지역은 제주도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숭례문을 지나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이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와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 구간들 많고 또 장시간 히터를 틀면 졸음이 몰려올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쉬었다 가면서 졸음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다시 남사진이나들목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요.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 9km 구간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다시 오산에서 남사 부근 7km 정체고요. 차가 가장 많은 구간 망양휴게소 부근에서 목천까지 12km 밀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했죠. 특히 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런 정치적 갈등과 또 맞물려 있어서 과연 본회의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는 타결될지 전망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데, 자, 여야 관계자 두 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 맡고 계시죠. 박정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지금 그 소소위에 포함되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2로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양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양당의 간사가 모여서 보류된 감액 사업들을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더 간격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으면 나머지 쟁점 사항들은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제일 견해 차이가 큰 게 뭡니까? 아까 그 감액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감액 중에서 어떤 것들이죠?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얘기했던 500억이 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예산으로 예비비를 갖다 다 썼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또 마찬가지지만 이제 용산공원 개방 예산 같은 것들이 원래 규모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연연도에 하는 것이 맞느냐 또 2년에 걸쳐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에 있어서 공공 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공공 임대가 삭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상임위에서 공공 임대가 서민들에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청년들도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임대 부분은 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니 분양을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임대 예산도 늘리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법무부나 행안부나 경찰국이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하려는 예산들이 잡혔어요. 예. 이건 옳지 않다. 법으로 해서 하는 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부닥쳐 있는데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합의가 좀 가능해 보인다 이 말이군요. 그 에너지 믹스처럼의 예. 적당한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역화폐 문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동안 물론 4개 기초단체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광역까지 다 했는데요. 예. 그때 마중물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국서 실시를 했고 이제 여당 주장은 정부 주장은 그 지방비로 많이 내려가니 거기서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지금 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되게 되면 이제 물가가 특히 올랐을 때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요. 이때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 마중물 형태로 드리게 되면 예. 아무래도 세수가 다시 또 이 소비를 통해서 세수가 다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국가 정치 예산에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상임 예산 5천억 정도를 7천억 중에서 5천억 정도를 다시 올렸어요. 증액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이건 쟁점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증액이라고 할 것은 이제 지역 화폐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 쪽으로 가 있는 예산을 공공 임대 쪽으로 증액하자 이제 이게 그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장이었는데요. 예. 그 공공 분양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많이 살려주고 살려놓고 네, 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증액을 통해서 공공 임대를 증액하자. 임대를 하게 되면 어쨌든 2배의 효과가 있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 임대 증액하고 지역 화폐 증액은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 분양 사업을 더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 새로운 정책으로 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근데 분양 사업 예산은 그대로 두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일단은 그 삭감을 해야지 증액이 되는 예산이 살려지는데 예. 그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이거를 분양에 대한 예산은 두고 뭐 한 조금만 삭감을 하고 예. 나머지 증액 다른 데서 감액됐던 부분이나 예. 또는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세원에 의해서 이제 증액을 하기로 예.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예. 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중앙에서 하냐는데 저는 꼭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에서 시작해서 잘 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그 역할을 맡아주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70% 사실 후반대에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들 예. 여론조사 결과가 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뭐 법무부나 행안부의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하자는 것에 반대하면서 여기서 삭감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딴 데 증액도 어렵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긴축 예산을 하고 재정 건정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예산이 사실은 5월 정도에 잡힌 거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기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도 다른 부처에다가 이 얘기를 하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 15% 정도에 대한 감액들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행령 통치 부분이라든지 뭐 청와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삭감만 하고 되려 늘렸어요. 예. 그거는 좀 맞지 않느냐. 이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그러면 옮긴 데 따른 관련 예산은 필요할 것이고 또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게 됐고 또 행안부의 경찰국은 이미 신설됐는데 그럼 일하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는 삭감하면서 본인들 예산들만 늘리느냐 또 그리고 그 496억 들어간 이후에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예, 예. 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뒤에 예산을 더 증액하니까 이게 문제고 예.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아무리 그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혀 안 하겠다는 아니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가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타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법정 시한을 넘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있다 보니 심사도 좀 늦게 시작했고요. 예. 또 상임위에서의 이 예비 심사들이 늦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여간 예. 최대한 제가 집중해서 이거 8일,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런 다른 정치 쟁점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정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그전 같으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바로 국민께 사죄하고 그런 책임지는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예.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좀 치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한테만 책임을 지우면 그거는 예. 누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복합적으로 있지만 예산은 빨리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좀 꼭 반영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요구가 빗발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쪽지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선진화법 이후에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정부 예산안이나 예. 또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거나 서면 질의라도 낸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아하. 그 이외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예산안에 반영돼 있거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걸러졌던 또 거론됐던 예산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없던 게 갑자기 들어가는 건 없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 뭐 요구가 빗발친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요구는 있지만 여태까지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혹시나 그전 옛날 그 관례에 따라서 예. 혹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런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은 일을 못 하고요. 예. 아예 그 선진화법 이후에 예. 그런 쪽지 예산은 없다 해서 아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들을 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들 옛날 방식으로 요구는 하는데 반영해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네, 대응하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을 이번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그 민주당 쪽 입장을 쭉 들으셨는데 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또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삭감이 아니고 다른 쪽 예산은 뭐 긴축 예산 한다고 깎으면서 왜 정부가 이쪽 예산은 그렇게 대폭 증액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그 예산안의 특징이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윤석열 예산표는 전부 다 삭감하고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예산표는 예. 전부 다 증액한다는 것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뭐 그 경찰국 그 신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국뿐만이 아니라 예. 그 이제 예컨대 뭐 인사검증팀이라든가 예. 법무부 인사검증단이죠. 예. 그리고 국무총실 산하 규제개혁 추진단 이런 것은 거의 다 인건비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지 말라.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추진단 만들지 말라. 예. 법무부 인사검증단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집권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그 정부 조직법 비록 그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그 존치될 수뿐이 없는 것조차도 예. 이렇게 다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뿐이 인정할 수 없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예. 여하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옮겼다? 네네, 이미 옮겼고 예. 그리고 그 옛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불가역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대통령 청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예산이 소요가 되죠. 예. 그런데 참 제가 황당한 것은 예. 그 대통령실 앞에 용산 그 공원 조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넣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네. 마침 거기에 대통령실이 이장 갔을 뿐이지 예.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용산 공원 사업은 다 예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아까 민주당 쪽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이런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아예 이거 신설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일부 감액한 거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요구 주장대로 하면 아예 일을 못 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가 실질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네네. 일을 아예 못 한다. 그렇죠. 스스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국 신설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쪽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민주당이 증액하자고 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예산하고 지역화폐 예산이 제일 큰 건데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이번에 이제 6조를 증액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치가 16조 8천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야당에서 요구한 게 16조 9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5년간 집행된 액수보다도 1,000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6조를 더 증액을 하라.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 거나 이재명 정부예요.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분양 주택을 하겠다. 이거 대선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필요 예산이 1조 1,400억 정도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의 4분의 1 정도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표 공약은 전부 다 삭감하고 이재명 표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169석의 거대 야당의 횡포로 끌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그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공공 분양 예산은 처음에는 대폭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주 소폭만 삭감하는 걸로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하던데요. 공공분양주택이요. 이제 여야가 다 합의를 하고 이제 지금 아직도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뭐 양당이 다 9일 날까지는 자정을 넘겨서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 6조를 증액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표 예산이고 또 지역 화폐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그 현명하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여론상은 지역화폐 환영이 많은 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여론조사의 맹점인데요. 저는 지역화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실체를 알고 응답하시는 국민이 몇 %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런 게 비슷해요. 뭐 여론조사의 그 정당성도 문제가 있지만 예컨대 이재명 사법 처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윤석열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은 여론조사의 질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그 일반 국민들한테 지역화폐 찬성하지 말아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국민이 전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밑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네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 때문에 혹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봐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여당은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6개월여 동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갖고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원년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원년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실패를 한다면 몰라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분이고 그래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이제 처음 하는 것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윤석열 표 예산 다 깎겠다. 또 거기에 여하튼 대선 패자거든요. 이재명 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징역하겠다. 이러니까 첫째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법안이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 법안들. 그런데 이제 각종 법안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방송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법안도 지금 여러 가지 양당이 걸려 있죠.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안과 예산이 사실 양대 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걸려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게 많은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국회의 원래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그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과 관련돼서는 저는 여하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대통령께서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몫이기도 하고 분명히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책임 소재 가리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상민 장관 만약에 탄핵소추를 실추를 한다고 하면 탄핵소추 해놓고 내년 7월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누굴 불러다가 어떻게 조사를 할 거겠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 문제 또 예산을 여야가 합의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걸림돌이 정말 뭐 첩첩산중인데 그래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뭐 모종의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여야의 직무유기니까요. 헌법에 규정된 것을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년도로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문제도 그렇고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큰 틀에 대타협이 있어야 되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김행 비대위원까지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자, 시사본부 1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16강 진출 함께 축하하면서 월드컵 응원가 넥스트의 돌격아리랑 잠깐 듣고요. 그리고 1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